2010년 8월 칠레. 이 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광물 수출국으로 국가 경제의 큰 부분이 광산 노동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소규모 광산은 안전 기준도, 통로 설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33명이 동시에 지하 깊숙한 곳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대형 사고로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오래된 기록 속 일이 아니라 2010년 이미 안전기술과 데이터 체계가 갖춰진 시대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심각했습니다.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메마른 사막입니다. 이 지역에는 비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내리지 않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땅이 칠레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구리 때문입니다. 칠레는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 구리 생산량 1위를 유지해왔습니다. 국가 수출의 상당 부분을 구리가 차지했고 정부 재정도 구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레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산업 중 하나가 바로 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대형 광산과 달리 중소규모의 사유 광산들은 안전 규제가 느슨했고 감독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산호세 광산은 그 사유 광산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광산을 운영하는 회사는 산 에스테반 광산회사입니다. 이 기업 하나가 이 사건의 핵심 구조적 문제를 거의 전부 만들어냈습니다. 이 회사는 중견 규모의 광산업체로 대형 기업처럼 안전 투자에 적극적이지도 국가 감시가 촘촘하지도 않는 애매한 중산층 광산기업이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 이 회사는 사고 전부터 위험한 업체로 악명이 있었습니다. 2004년에도 광부 사망, 2006년에도 광부 사망. 안전 문제로 정부가 일시 폐쇄. 하지만 로비, 압력, 경제적 사정 탓에 다시 재개.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2010년에도 정부 조사에서 매우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이 회사는 경영난 때문에 개선이 어렵다고 얘기했죠. 이 기업의 문제는 딱 하나로 요약됩니다. 돈 아끼려고 안전을 버린 기업. 그리고 문제의 광산, 바로 산호세 광산. 산호세 광산은 1880년대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오래된 갱도였습니다. 100년도 넘게 파고 또 파면서 안쪽 구조가 이미 미로처럼 꼬여있던 광산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갱도끼리 겹치고 이어지면서 내부는 거미줄처럼 복잡해졌고 그럴수록 위에서 눌러주는 무게를 더 많이 버텨야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100년 된 나무집이 있습니다. 처음엔 튼튼했는데 방 하나 만들고 또 방 붙이고 천장 이어붙이고 이렇게 계속 덧붙이다 보니 맨 밑에 있던 기둥이 처음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버텨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결국 한순간에 뚝 하고 무너질 준비가 다 되어버린 상태. 산호세 광산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광부들은 이곳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산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아타카마 지역이 광업 외에는 일자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위험한 곳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광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느슨한 구조가 결국 2010년 8월의 참사를 불러옵니다. 첫 붕괴. 붕괴가 일어난 당일 아침, 광부들은 갱도 깊은 곳에서 평소보다 큰 진동을 느꼈습니다. 몇몇은 작업 반장을 찾아가 갱도가 무너질 것 같다고 보고 있지만 관리자들은 문제없다, 그냥 집안이 흔들린 것뿐이다 라고 말하며 작업을 그대로 진행시켰습니다. 이 판단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첫 붕괴의 순간 2010년 8월 5일 오후 2시 처음엔 미세한 떨림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광부들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건 흔들림이 아니라 무너지는 소리다. 약한 진동이 느껴진 직후 갱도 전체에서 낮고 둔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이는 안반이 무너질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전조음이었고 곧이어 상부 암층이 한꺼번에 내려앉으면서 거대한 충격이 갱도를 덮쳤습니다. 붕괴와 시야를 밝히던 전등은 즉시 꺼졌고 내부는 한순간에 완전한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상으로 이어지던 주 통로는 상부 안반이 무너지며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그날 33명은 지상으로 향하는 통로가 완전히 막힌 채 탈출 수단이 전혀 없는 깊은 갱도에 고립됐습니다. 광부들은 언젠가는 사고가 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날이 바로 이날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붕괴 직후 지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휘본부는 사고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구간이 무너졌는지, 갱도 몇 미터 아래에서 단절이 일어났는지, 내부 생존 여부는 어떤지 어떤 정보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초기 구조팀이 장비를 거쳐 갱도로 진입했지만 안쪽으로 갈수록 공기는 짙게 탁했고 벽면에서는 계속 새로운 균열이 생겼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수백 미터 더 진입한 순간 두 번째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암석 낙하와 흙먼지가 구조팀을 덮쳤고 지휘본부는 즉시 전면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보고된 공식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생존 가능성 매우 낮음. 지하에 고립된 광부들의 상황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33명은 자신들이 어느 깊이에 갇힌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갱도 온도는 35도, 습도는 90% 가까이 올라가 숨쉬기도 어려웠고 산소가 점점 희박해진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광부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구하러 올 시간이 없을지도 모른다. 붕괴 직후 광부들이 가장 빠르게 느낀 것은 우리를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직감이었습니다. 갱도 깊숙한 곳까지 통로가 완전히 막힌 상황. 라디오도 끊겼고 기계 소음도 사라졌고 위에서 내려오는 공기도 갑자기 멈췄습니다. 지하 700m는 잠깐의 정적조차 위협으로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첫 10시간 패닉과 침묵. 처음 몇 시간 동안 광부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소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 작은 출구라도 있을 거라는 희망. 몇몇은 갱도 끝까지 걸어가 보려 했지만 길은 모두 무너져 있었습니다. 수십 미터를 파고든 바위층은 인간이 손으로 치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흐르자 생리적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산소 감소로 인한 어지러움. 광부들은 하나둘씩 밖에서는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식량 이틀 반나절치. 광부들이 가진 식량은 작업장 비상용 캐비닛 하나뿐이었습니다. 참치캔 몇 개, 우유 한 상자, 비스킷 몇 봉지, 약간의 설탕. 정확히 계산해보면 33명이 먹으면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식량을 48시간 분량으로 늘려야 했는데 광부들은 경험상 지상에서 구조팀이 실제로 진입 가능해지는데 최소 1-2일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구조까지 최소 이틀은 버텨야 한다고 판단했죠. 그들이 생존 계획을 세울 때 전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그때 리더가 등장합니다. 마리오 세풀베다. 베테랑 광부였던 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량은 내가 관리합니다. 그의 말투는 명령이었지만 누구도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질서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심리였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벌어졌다는 감각인데요. 사고 지점은 지상과의 통신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갱도 벽을 아무리 두드려도 위에서는 들리지 않자 어떤 광부는 우리를 찾기엔 너무 깊다. 여기까지는 못 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불안한 감정은 곧 집단으로 번졌습니다. 이런 불안 상태에서 서로 간의 갈등까지 터지면 구조되기 전에 내부 붕괴가 먼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풀베다는 대화를 강제로 돌렸습니다. 첫째, 서로 돌아가며 가족 이야기 말하기. 둘째, 지상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유지하기. 셋째, 짧은 기도. 이렇게 심리적 착각이라도 유지해야 정신이 버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부들은 48시간 동안 몸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산소가 너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지하의 다리미와 철조각, 전기선 등을 모아 라디오를 살릴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지만 이 과정에서 광부들은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 라는 걸 깨닫게 했고 이 감각 하나 때문에 패닉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밤 48시간이 지나갈 무렵 지하는 완전히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우리는 죽은 걸로 정리했겠죠.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공포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틀 안에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틀이 아니라 69일의 시작이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한편 지상에서는 전혀 다른 전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팀은 생존 가능성 거의 없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마지막 희망 하나를 찾기 위해 지하 깊숙이 탐색용 드릴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한없이 흐르고 사고가 난 지 17일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던 어느 순간 먼 곳에서 아주 희미한 진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진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습니다. 위에서 누군가 우리를 찾고 있다. 17일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풀베다는 사람들을 벽 쪽으로 이동시키며 지시했습니다. 드릴이 벽을 뚫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낼 준비를 합시다. 오후 2시 17분 지상에서 내려온 드릴 끝이 지하 700m의 좁은 공간을 관통했습니다. 순간 지하에서는 환호와 울음소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지상 구조팀이 뚫은 드릴이 처음으로 지하 대피 공간까지 도달했습니다. 원래 구조팀은 그 구멍을 통해 카메라를 넣어 내부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넣기도 전에 구멍 반대편에서 먼저 작은 종이가 매달려 올라왔습니다. 광부들이 지상에 보내는 첫 신호였습니다. 지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걸 알려야 한다. 광부들은 메모지 한 장에 짧지만 또렷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사합니다. 33명 전원 구명실에 있습니다. 그 쪽지는 붉은색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광부들은 그 쪽지를 드릴 비트 사이에 단단히 끼워 넣었습니다. 지상이 이 구멍을 끌어올릴 때 반드시 보게 될 메시지를 만들어 둔 겁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드릴 끝에 붙은 붉은 점을 본 기술자는 손이 떨려 종이를 꺼냈습니다. 글자를 읽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전원 생존. 단 몇 초 뒤 지휘본부에서는 폭발하듯 환호가 터졌습니다. 현장을 생중계하던 카메라 속에서 가족들은 울부짖으며 서로를 끌어안았고 칠레 대통령 피네라는 직접 그 쪽지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칠레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전 세계로 송출됐고 17일 동안 아무 소식도 없던 지하에서 33명 전원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SNS와 뉴스 헤드라인을 뒤덮었습니다. 이것은 재난 역사상 거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3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17일 동안 살아있었던 걸까요? 이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거의 기적 수준의 절제와 조직화, 그리고 심리 통제 때문입니다. 우선 식량입니다. 48시간짜리 식량은 거의 다 소진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굶주린 상태로 버티는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남아있던 참치나 우유 같은 것들은 하루 일에 티스푼 단위로 배급했는데 사실상 허기 자체를 습관화했습니다. 배고픔을 참는 것이 아니라 몸을 기급 모드로 안정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물, 응결수, 광부들은 금속판과 비닐, 헬멧 등을 이용해 벽에 응결수를 긁어모아 마셨습니다.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양은 매우 적었지만 탈수로 즉시 쓰러지는 걸 막았습니다. 또한 광부들은 지하에서 완전한 역할 분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배급을 맡고 누군가는 위생을 관리했습니다.
전등과 배터리를 확인하는 사람, 갱도 상황을 점검하는 사람, 부상자를 살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휴식과 수면 시간을 나누어가며 정신을 지켰습니다. 이 역할 분담은 집단 패닉을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 일이 사라지는 순간 비로소 공포가 시작됩니다. 결국 이 조직화 자체가 33명이 17일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생존 장치였습니다. 빛, 헤드램프를 20분 단위로 돌렸다. 지하에서는 빛이 꺼지는 순간 공포, 혼란, 시간 감각 상실이 바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광부들은 헤드램프를 하루에 총 2-3시간만 사용했습니다. 3명씩 돌아가며 조명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완전 암흑 속에서 정자했습니다. 17일째에는 드릴 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지하에서는 낮 밤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33명은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수면도 한 번에 자지 못하고 짧게 5에서 15분씩 여러 번 끊어 자는 마이크로 슬립 상태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17일째 지하에서 먼 곳에서 들리는 진동이 울렸던 것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생존 확인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조팀은 동시에 냉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하까지 구조 통로를 뚫는데 최소 2-4개월이 걸린다. 지상은 헌호했지만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을. 음식, 물, 공기, 정신, 건강, 지하 700m 아래에서 33명을 60일 넘게 살게 만든다는 건 지구 어디에서도 시도한 적 없는 과제였습니다. 전원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기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지속 가능한 생존을 만들어야 하는 더 어려운 단계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생존 소식이 확인되자마자 지상 구조대는 다시는 17일 동안 아무 연락도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는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 지속적으로 보급이 가능한 생명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부들의 촉지가 올라온 바로 그 시추용 드릴 구멍, 직경 12cm의 작은 공간을 두고 지상 구조팀은 이 통로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명선, 지하와 지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숨구멍. 이 구멍을 통해 처음 내려간 건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광부들이 버틸 수 있는 물품들이 하나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고칼로리 식량, 기본 의약품, 작은 조명, 배터리, 카메라, 메시지. 말 그대로 이 12cm의 작은 통로 하나가 지하 700m 전체의 호흡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나사의 지원, 광부들은 처음 17일 동안 본능적으로 역할 분담, 식량 관리, 낮밤 루틴 같은 걸 스스로 만들어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오래 유지될 보장이 없었다는 점이었죠. 칠레 정부는 생존 소식이 확인되자마자 나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하 700m에 고립된 33명의 상태는 우주 비행사가 격리, 고립, 무중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가장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나사 심리팀은 즉시 몇 가지 원칙을 전달했습니다. 첫째, 하루의 흐름을 반드시 유지할 것. 둘째, 역할 분담을 공식화해 갈등을 예방할 것. 셋째, 스트레스를 외부로 배출할 통로를 만들 것.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하되 더 체계적으로 굳혀라. 심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지하 전체가 무너진다. 즉 나사는 조명, 습도, 산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까지 조언하였는데요. 이 원칙들은 지하 생존 시스템의 기본 틀이 됩니다. 편지, 가장 강력한 생존 자원. 지상 구조팀은 가족들의 편지를 지하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광부들은 각자 가족 사진과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이 편지들이 가장 큰 심리적 자원이었습니다. 지하에서는 편지를 읽는 시간을 하루 읽어준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작은 종이들은 광부들의 멘탈을 붙잡는 심리적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33명의 생존이 확인된 뒤 지상 구조본부가 마주한 핵심 질문은 이것뿐이었습니다. 700m 아래 사람들을 어떻게 지상으로 올릴 것인가?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수직 통로 하나로 700m 아래 사람을 구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갱도 주변의 안반은 예상보다 훨씬 단단했고 붕괴 잔해는 넓게 퍼져 있었으며 상부 압력은 조금만 건드려도 주변 지층을 찢어버릴 만큼 강했습니다. 즉 구조를 시도하는 모든 행동이 또 다른 붕괴가 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앞으로 수십 년간 재난 구조의 기준이 될 장치 피닉스 캡슐입니다. 핵심은 구출 통로였다. 지하까지 직경 60에서 70cm의 통로를 뚫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굳어버린 응유한 칼날처럼 단단한 화성암, 붕괴 잔해, 상부 지반 압력, 이 모든 것이 층층이 쌓여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시추 장비의 작은 흔들림 하나로도 전체 통로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 3가지 플랜의 동시 진행. 구조팀은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3가지 시추 계획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플랜 A, 가장 기본적인 수직 시추. 플랜 B, 미국 장비를 활용한 고성능 시추. 플랜 C, 캐나다의 레이즈 보어 방식 활용. 그중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것은 압력을 정면으로 받지 않는 레이즈 보어 방식 플랜 C였습니다. 레이즈 보어 기술,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유일한 방법. 구조팀이 선택한 방식은 레이즈 보어, 보통은 위에서 아래로 뚫지만 이 기술은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드릴을 끌어올려 통로를 넓혀갑니다. 이런 거꾸로 시추를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집안 압력이 위에서 아래로 눌리는 상황에서 위에서 내려가면 압력과 정면으로 충돌해 붕괴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퍼올리면 압력과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조건이 붙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광부들이 직접 견뎌야 한다는 점. 드릴이 조금씩 위로 올라올 때마다 진동, 굉음, 떨어지는 파편, 그리고 그 진동이 또 붕괴를 부릴 수 있다는 공포까지 모두 광부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통로가 넓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버티며 자신들의 구조 통로가 완성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피닉스 캡슐, 지하 700m 어둠 속에서 사람을 하나씩 끌어올리기 위해 탄생한 장치가 바로 피닉스 캡슐이었습니다. 칠레 공군과 미국 구조기술진이 함께 설계한 이 캡슐은 말 그대로 지상으로 가는 마지막 통로였습니다. 높이 4m, 내부 직경 54cm, 성인 한 명이 간신히 설 수 있는 좁은 공간, 무게는 450kg에 달했지만 왜소한 금속통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모든 위험을 계산해 만든 구조물이었습니다. 캡슐은 타원형 금속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흔들림을 막는 3중 회전 방지 장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스프링, 폐쇄 공간에서 호흡을 지켜주는 공기 공급 시스템, 혹시 갱도에서 끼었을 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비상 탈출 장치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 하나에 33명을 살아올리기 위한 전 세계의 기술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인 순간 캡슐이 끼면 모두 끝난다. 피닉스 캡슐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끼임이었습니다. 통로가 흔들리면 캡슐은 중간에서 멈출 수 있었고 이 경우 구조는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지층 흔들림, 낙반, 마찰열 증가, 비상 브레이크 실패 가능성, 승객의 공포 반응까지 모든 변수를 계산했습니다. 사고 발생 60일 후쯤인 10월 초 캡슐의 무인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센서와 케이블은 정상 작동했고 게임 반응도 없었습니다. 가능하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살려 올릴 수 있다. 드디어 준비는 끝났습니다. 2010년 10월 13일 새벽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구조 현장은 새벽 공기 속에서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지상에는 수백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 세계 10억 명이 이 순간을 실시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닉스 캡슐의 시험 운행이 성공한 뒤 이제 진짜 구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하 700m, 광부들은 각자 가슴을 진정시키며 자신들의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69일 동안 처음으로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조자 플로렌시오 아발로스, 지하 700m 캡슐이 내려오자 가장 먼저 올라갈 사람으로 플로렌시오 아발로스가 선택됐습니다. 체력이 좋고 마음이 안정적이며 지상으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캡슐 문이 열렸습니다. 강철 케이블이 감겨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 4분, 7분, 10분. 지상에서는 케이블이 스치는 작은 마찰음 하나에도 모두가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캡슐이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발로스가 걸어 나오는 순간 현장은 무너질 듯한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칠레 대통령은 그를 껴안았고 아발로스는 떨리는 미소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지상과 지하를 잇는 속도 17분의 반복. 구조팀은 한 명당 약 17분 간격으로 광부들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통로의 흔들림, 캡슐의 진동, 지층 압력 변화에 따라 매 순간 다시 점검해야 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반복 같았지만 전문가들에겐 매번이 새로운 위험이었고 한 명을 올릴 때마다 다시 태어나는 생명을 다루는 것처럼 집중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2번째 구조자 잠깐의 정지. 모든 구조가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2번째 사무엘 아발로스의 순서.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정했던 광부였습니다. 캡슐이 중간 지점을 지날 때 갑자기 멈춘 듯 흔들렸습니다.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통신팀은 즉시 지하, 지상을 연결해 캡슐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수십 초였지만 모두에게는 끝나지 않은 정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캡슐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지상에 올라온 사무엘은 구조대원에게 안긴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의 공기를 다시 맡을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 33번째 구조자 루이스 우르수아. 마지막 순서는 광부들의 대표이자 팀 리더였던 루이스 우르수아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올라가고 난 뒤 저는 마지막에 올라가겠습니다. 캡슐이 그를 태우고 올라가자 지하는 69일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고요에 잠겼습니다. 지상에 도착한 우르수아의 손을 잡으며 칠레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옆에 있던 대형 전광판, 비어있던 33번째 칸에 불이 켜지는 순간 현장은 폭발하듯 환호했습니다. 가족, 구조대, 엔지니어, 군인들까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아타카마 사막의 밤은 새벽까지 울음과 환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방송이 이 장면을 생중계했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69일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적이라는 말 뒤에는 또 다른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조 후에 찾아온 것, 후유증. 지상으로 돌아온 33명은 모두 살아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69일 동안의 어둠, 공포, 절망은 몸보다 마음이 깊이 남았습니다. 지상에서 그들은 악몽, 불면, 갑작스러운 공황, 폐쇄 공간 공포를 겪었습니다. 알코올 의존이 늘어난 사람도 있었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거나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광부는 밤마다 지하에 다시 갇히는 꿈을 꾸며 벌떡 일어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캡슐 안에서 올라오는 17분이 지하에서의 69일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구조는 끝났지만 그 이후의 삶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었습니다. 세계는 33명을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관심은 다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TV 출연, 광고, 영화 제작까지 이어졌지만 실제로 그들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허점과 분배 갈등, 중간 개입이 겹치면서 일부 광부들은 우리를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칠레 정부 역시 구조 성공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가라앉자 사람들은 다시 본질을 물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가?
초기 광산 안전 규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정부는 규제를 강화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사유 광산에서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 다시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 전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상으로 돌아온 33명의 삶도 하나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심리치료와 재정비로 새로운 길을 찾았고 누군가는 악몽, 트라우마, 가족 갈등으로 무너졌습니다. 오랜 고립이 남긴 흔적은 구조 순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뒤 이 사건은 기적의 구조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누가 책임지는가? 안전보다 경제를 우선하는 구조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리고 생한 이후의 삶은 누가 지켜주는가? 33명은 모두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은 각자가 다른 무게로 견뎌야 했습니다.